자, 그냥 오늘은 지역에 있는 거, 지금 이거는 지역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 이게 뭐, 보면은 이제 다음 TV?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데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도 그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괜찮아서 지금 봤던 거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집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걸 바라보는 이제 땅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려고요. 20년 경력의 부동산 초고수, 지금 영끌어서 집 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시중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말 중에서 핵심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갖고도 쭉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제로금리 시대였다라고 했는데 경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인상을 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들어가요. 결국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겠죠. 뭐 영끌을 했던 애들 뭐 경매 물건이 이제 많아지면 부동산은 결국 하락한다. 이 이야기를요.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같이 좀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보면서 얘기하는데 1편이 뭐 앞에 게 좀 잘렸나 봐요. 그냥 뭐 바로 이제 중간부터 얘기가 이어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크는데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변수가 하나 있는. 어차피 이것도 다 링크는 걸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들 보셔도 돼요. 뭐 제 말을 같이 이제 중간중간에 끊어서 들으면서 보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 토지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얘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좀 같이 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뭔가요? 그게 바로 정부가 과거에 역대 24번째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항상 우려하고 항상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상승하는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로 본 게 바로 그 어떤 시중의 금리가 너무 낮고 저금리에. 자, 이게 핵심이죠. 자, 보세요. 김현미 그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 계속 엇박자를 내더라라는 게 뭐냐면 바보가 아닌다면 금리가 낮은데 계속적인 부동산 정책만 내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실패를 봤다. 단지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 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 맞아요. 지금 말씀했잖아요. 유동자금이요. 뭐 500조? 뭐 얼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그냥 떠돌아다니는데 이게 갈 곳을 잃고 있으니까 당연히 투기를 했었고, 요 최근에 우리 LH 사건들 막 벌어지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투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투기가 아니죠. 투자를 한 거죠. 내로남불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면 뭐 지금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계속해서 물리고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이거를. 자, 여기서 추가적인 거 하나 더 얘기하면 뭐 비트코인도 몰리고 모두 몰리고 다 몰렸었잖아요. 물론 비트코인으로 지금 들어갔던 거 요번에 뭐 중국 사태 벌어지면서 또 싹 다 깨졌죠. 그런 얘기들까지도 추가를 해보자고요. 하려고 하더라도 핸들링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최근까지 어떤 거의 제로금리 시대에 이렇게 가져갔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연준금리를 자, 이 얘기도 지금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연준이 지금 분명히 지금 제로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올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요, 미국이 하는 대로 솔직히 따라간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 물론 100% 완전히 똑같이 갔어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보세요. 연준이 올렸어요. 우리 한국은행도 분명히 나중에 금리 싹 다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걸리는 거예요. 영끌에서 전부 다 끌어다가 전부 다 했는데 영어까지 끌어넣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은요, 버티는 놈이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버티지를 못하게끔 완전히 숨통을 막아놔 버리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작살날 일이에요. 자, 그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선행하지 않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이 해외 쪽으로 이거를 빠져나갈 수 예, 있어요. 당연하죠. 문제는 해외 쪽으로 빠져나갈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풍부했던 유동성이 계속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풍부한 유동성 상을 때는 부동산의 또 주식의 진입 장벽이 낮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높아지겠죠. 금리 자체를 수요가 똑같이 지금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수요는 앞으로 줄어들 거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자, 이 이야기예요. 어차피 유동자금이 이제 다 흡수돼서 싹 다 밀려나가면요. 그렇게 많은 돈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던 이 돈들이 그냥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금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렇게 들어갔으면 이제 수요 자체는 이제 빡빡해지겠죠. 어차피 영원까지 끌어서 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돈이 내가 남아 돌아서 있던 사람들하고의 지금 싸움이에요, 이게.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수요 자체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안 산다는데 뭐 그냥 금리 올라가는데 은행에다 넣어놓고 말지. 자, 여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커지는 네. 거죠. 커지는데 이게 단지 수요가 감소를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네. 기준금리 영향 부동산에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서 미치는 네, 네. 거잖아요. 오케이. 여기서도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단지 부동산에서만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금리가 올랐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튼튼하게 자영업이든 기업이든 네. 잘 꾸려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따라갈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도태되기 그죠.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고 나서 버텼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지금 튼실하게 했던 사람들이요. 그냥 어거지로 열심히 그냥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끌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네. 이거를 가격은 하락하는데 지출에 대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기본 자, 일명 B2라고 해서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 영혼까지 끌어서 했던 사람들,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불과 얼마 있으면 이제 뭐 이제 대권에 나오신다는 여러분들 많이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하면 네.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동산 경매 파트예요. 물건이 늘어나나요? 부동산 경매로 들어오는 물량이 자, 이 이야기예요. 아니, 다 빚내서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요. 빚을 못 갚는데 이자 자체도 못 갚는데 당연히 경매 물건은 쏟아지죠. 그러니 좋은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돈 가진 사람들이 주워 먹겠네요. 또 판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를 금리 올라가면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불과 1초도 생각할 거리가 아니에요.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 시장에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를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 시장의 물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이제 일반 물량에 대한 네. 일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하락될 수 있는. 그러면은 일단 장기적으로 이제 뭐 장기라고 해봤자 이제 5년인데 향후 5년 정도는 근데 5년도 단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중학생이 대학생 되는 시간이거든요. 5년이면은 그죠. 제가 애가 이제 5년 키워서 6살이 됐는데 예. 좀 오래 키운 것 같은데 아직도 6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를 하면 정확하게 이제 네. 결코 그 기간이 네, 네. 그렇게 짧은 건 아니다. 네, 짧지는 않죠. 느끼시는 거죠. 그 안에 이제 5년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5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딱 놓고 볼 때 그래도 5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당장 공급이 막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그 곡선, 수요와 공급 곡선이 좀 맞아떨어지는 걸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5년까지는 좀 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제 끝난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자, 저는 좀 달리 보겠는데요. 5년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5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그걸 또 비관적으로 보는데요. 제가 만나봤던 그 교수님들 중에서 여러분들 있어요. 잠실에 하셨던 고모모 이렇게 얼굴 많이 나오시는 그 교수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항상 얘기를 하신다 그랬어요. 본인이 나는
다른 그 무슨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분이 판단하실 때도 지금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이 사람들 얘기는 단지 지금 5년까지도 좀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쪽으로 분명히 뭔가 빅뱅이 터져도 터집니다. 2021년 이제 하반기 네. 뭐 시장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현재 구조상 저는 매매 네. 가격은 또 부동산 상승은 이어져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상승폭이 더 커지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대 매수 심리에서 그 수요가 얼마큼 네. 따라잡냐에 대한 부분에 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 상장은 이어갈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저희가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의 시장은 지금하고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5년 동안에 네, 대한 네. 부분에 있어서 네. 5년 동안의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은 적지만 네. 재고 물량이 어떻게 풀냐에 따라서 음. 물량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고 이건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분명한 것은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한 가지를 짚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나오신다는 분들이요. 이재명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지금 많아요. 물론 예전에는요, 솔직히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이렇게까지 앞으로 막 이렇게 강하게 튀어나올까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그러면 자, 입장을 이제 바꿔놔 볼게요. 파란 당, 빨간 당, 뭔 당이든 저 다 상관없다 그랬죠. 정말 다 싫어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 그래요. 파란 당이 이겼어요. 파란 당이 이겼어. 파란 당이 이기면 서울시장은 빨간 당인데요? 그럼 또 계속 또 찌그락빠그락 해요. 정부에서는 내세우고 서울시에서는 틀어버리고. 이게 같은 파란당끼리 했을 때도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서울 집값을 못 잡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박원순 당시에 문재인 계속 물론 그분은 좀 뭐 문제 있어서 뭐 가셨어요 한 분은요. 그런데 지금 잡으셨던 이 빨간당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속적으로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내용을 봅시다. 앞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다고 보죠. 단기적으로는 상승하겠으나 그렇죠. 하락 압력이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놓고 볼 때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굉장히 저는 이 사람들하고 판단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물론 지금 아직 나이대가 보니까 애가 뭐 6살, 7살 이렇게 됐다고 좀 물론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에요. 자, 놓고 보는 판단의 기준이 왜 다르냐? 이 사람들은 저것만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전체적인 토지라든지 이런지 뭐 이렇게 볼 때 상기 신도시 들어가는 왕숙지구라든지 그 일대들 쭉 놓고 볼고요. 그리고 하남이나 이런 쪽에 미사지구 싹 들어갔던 지역들을 같이 놓고 보고요. 정책이 실패를 해서 개박살이 난 거지.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요. 이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근데 금리 자체는요. 올라갈 겁니다. 이거 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착각들 하는 겁니다, 이거. 있다. 지금은 그런 시그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텀 쉬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기보다는 네. 그쵸. 한 텀 쉬어서 그 다음 장을 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15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죠. 지금 대출이 안 되는 지가 꽤 됐잖아요. 자, 요 얘기 재밌어요. 그러면은 자, 15억은요. 돈 있는 사람들끼리 돈 있는 사람들 그래 알아서 사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까요? 대출은 안 나오니까 빚내버려요. 자, 어떻게 빚내냐고요? 이렇게요. 국가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에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15억 이상 하더라도 이 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소득 수준이 높지 않는 사람들이 끌어 쓰는 방법이 네. 저는 어떻게 보면 현업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 회원들 만에 이야기해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 가족 친지들한테 돈을 빌려요. 친지들한테. 네. 네. 근데 빌리는데 그거를 거기는 현금을 빌릴 수 있지만 네. 그 사람이 뭘 또 담보통에서 빌려 이렇게 그 현금을 만드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 내가 서울 지역에 내 집 마련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요? 네, 첫 방향성에 번째는 대한 부분 좀 이렇게 구분해서 갔으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여기서 얘기 잘 들어줘야 돼요. 본인이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연끌을 통해 가지고 네. 담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이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부동산 정책 역시 완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뭐 당연한 얘기하지만 네. 부동산이 열탕이 되는 것도 싫어하고 네. 하지만 냉탕이 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네.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나씩 풀어주게 되는 거고 네. 대표적인 게 바로 대출에 대한 규제와 세금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10억으로 살 수 있는 돈이 네. 어떻게 보면 그 예를 들어서 한 20억짜리다. 네. 왜냐면 뭐 20억짜리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자기 10억 했다고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나중에는 10억으로 살 수 있는 돈이 30억짜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 보면 네. 그러면 내가 좀 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죠.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서 하락장에 대한 부분을 맞이할 것인지 네. 뭐 하락장에 맞이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 집 마련이고 내가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져가는 게 네. 맞죠. 네. 오케이.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들도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가져갈 수 있으면 좋아요. 지금 잡아버리는 게 제일 좋지. 하지만 반대일 때는요. 이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한다면 그 다음 장을 보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해치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좀 더 현재 갖고 있는 자금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매매 가격이 좀 더 네. 높은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거죠. 어쨌든 매가가 높을수록 그만큼 매가 네. 상승률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자금적 여유가 아직까지 좀 있어. 네. 내가 가격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네. 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들어가나 나중에 들어가나 별 차이가 없다 생각을 해요. 어차피 네네. 나중에 들어가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나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실제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간 건 맞겠죠. 네. 맞을 수 있는데 근데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하락장에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미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네. 이유는 그거예요. 어쨌든 서울의 과거의 40년의 시간을 봤을 때 네. 가격이 상승 기간하고 하락 기간을 대비했었을 때는 네. 상승 기간이 훨씬 컸고 하락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IMF 가장 자, 이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도 정확히 찍고 얘기하는데요. 어차피 내가 내 집 살 사람들은요. 그런 거 큰 거 없어요. 근데 떨어지는 거 그거 무서워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고 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영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끌이. 버티지 못하는데 들어갔을 때는요. 이거는 정말 죽어난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상승과 하락 자, 저기서 떨어졌던 거 제가 항상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외환위기 때 한 번 하고요. 리먼 사태 때 딱 두 번 그 얘기도 또 합니다. 그걸 정확히 한번 보셔야 돼요. 장만 높은다 하더라도 네. IMF 이후에 네. 2001년도부터 매가가 상승했던 게 2007년도 하반까지 같이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이제 미국발 금융이 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리먼이죠. 2009년도에 반짝 어떤 그 저점을 찍고 회복했다가 네. 2010년부터 가격이 이제 떨어져서 네네. 2013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불과 하락한 게 4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승장에 비해 하락장이 작기 때문에 네. 그 기간에 대한 부분만 다 버티면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상승폭과 자, 요것도 잘 봐야 돼요. 아까 지금 이분이 지금 얘기했던 그 기간이 있었죠. 몇 년도. 정권이 누구였는가를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럼 파란 당, 빨간 당, 문당, 노란 당, 뭔 당도 뭐 초록색 당, 뭔 당 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름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도 보질 않아요. 하지만 그 색깔에 따라서 내가 그 기간 동안에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폭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누가 될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놓고 나서 가셔야 돼요. 그러나 땅은 또 좀 달라요. 어차피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와서 뭔가를 개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거였어요. 계속적으로요. 집은 이 사람들 얘기대로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산다고요? 바보라고요.
폭을 보면 네. 하락폭이 적기 때문에 우상 아차차차. 영끌로 사는 게 바보라는 거였어요. 주식까지. 그러겠죠. 근데 사실 그렇죠. 모든 자산이 우상향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네. 우상향했고 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항상 풍부한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내 집 마련에 여유가 있다라고 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왜냐면 사실 뭐 전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또 변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국이 또 이렇게 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기간이 굉장히 가파르게 빨라지느냐 아니면 정말 천천히 올라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하루라도 빨리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장이 오긴 오겠죠. 온다고 믿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안 올 것 같지만 예, 그 전에 오는 게 팩트입니다. 2007년 위기, 2008년 위기 때도 위기가 안 올 것 같았어요. 그랬나요? 그때는 몰라요.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그 갑작스럽게 왔었던 왜냐면 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2000년도 중후반 네. 이거 혹시 아세요? 외환위기 바로 직전에 그 대통령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거제도 분 그 맨날 그 대통령 돈 많다고 여행 가라면서요. 물론 저분들은 좀 지금 이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미친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선 그 다음 대통령 또 그 이제 전라도에 계셨던 그분이요. 금모기 운동했어요, 우리. 그 대통령이 했습니까, 그거 다? 무슨 정권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했다고요? 국민들이 했어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당했고요. 자, 그걸 정확히 팩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초중반 2006년, 이때가 7년. 세계 경제적으로 올 때 굉장히 호황이 시작했잖아요. 아 그래요? 저 잘 네. 모릅니다. 굉장히 호황이 시작했거든요. 네네. 호황이기 때문에 이게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호황이 시장 상황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맞았어요, 그때. 네. 네,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거였고 또 하나는 과거에 가장 최근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놓고 봤을 경우에 네네. 서울 아파트의 하락은 두 차례였어요. 그 두 네. 차례가 IMF 네. 금융위기. 예, 리본. 이게 계속 그 얘기 하죠. 우리나라 국내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이 네네. 연관이 됐고 그게 부동 시장에 미치게 된 네.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상 모르겠네요. 모르는 거죠. 국제적인 어떤 위기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만 떼어놓고 네. 국내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현재 전 정책 기조에 음, 그 세금과 대출의 규제를 네. 계속 지속해서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놓고 본다면 네.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국외에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음. 아니면 정책이 바뀌거나 하면은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상장이 계속 이어져 가기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뭔가 파티가 너무 무르익은 느낌. 자, 지금 얘기했죠. 너무 무르익었다. 정권이요. 파란 당, 빨간 당, 뭔 당, 무슨 색깔 당 이렇게 다 나와도요.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지금요? 부동산을 무조건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인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의 축이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영끌이나 이렇게 해서 비참하게 했을 때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어떤 식의 정책은 100% 나옵니다. 집값을 잡겠다라는 걸로 나오는 거지 부동산에 뭐로 잡겠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있다. 그렇죠. 끝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이런 때에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그게 두 가지의 관점인데요. 네. 첫 번째는 본인이 이제 실곧 내 집 마련을 네. 하는 관점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자금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네. 또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그 타임을 못 잡아요. 잠깐.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전제예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전제예요. 근데 타임을 못 잡아요. 자, 못 잡으니까 네. 그냥
그냥 지금이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 네. 나중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나중에는 하락장도 모르고 상승할 때 또 이제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예요. 내가 당장 필요한 거잖아. 내가 지금 여유롭잖아. 지금 갖고 있잖아. 그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요. 가장 쌀 때는 언제냐고요? 지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단 못 버티는데도 계속적으로 한다? 그거는 아니죠. 드랍으로 살려고 하는데 네, 네, 그 기간에 또 너무 하락폭은 예를 들어서 한 2억인데 네. 상승은 또 3, 4T도 접근한다고요. 네, 네. 그럴 바에는 아.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이 네. 들고 그렇죠. 어차피 내가 계속 살 건데. 시장의 흐름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지금 방금은 제가 서울시장만 놓고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수도권과 지방시장은 또 서울시장과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제 4월 네. 저는 잠깐 여기서 팩트를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불과 이제 얼마 아니지만 제가 지방까지 전체를 다 여파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오창, 청주 쪽이요. 방사선 가습기 하나 때문에 그 딱 들어오고는 만세 부르고 싹 난리였잖아요. 그때 당시 나중에 어땠을까요? 근데 부산 센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해운대 쪽이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사실 요즘에 뭐 오거든 뭐 그분도 뭐 성추행을 해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이젠 본인이 자기가 치매라고 어쩌고 떠들고 있는데 참 아우 말이 좀 그래요. 그런데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해운대나 이런 데들 일대들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뛰죠. 부산도요. 뛰는 데는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4월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때 이후부터 매가 상승이 지금까지 이어서 8년 동안 이었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네, 네. 수도권도 일부 지역도 그렇고 수도권 다 50% 이상도 그렇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이제 상승되는 시점이 네. 2019년, 2020년, 최근 2021년도 상승한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상승의 기간이 짧을수록 네. 상승의 기간이 짧을수록 리스크는 그만큼 적다고 봐야죠. 왜냐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네, 네, 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네 박세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계속 다 쭉 봤을 때 두 사람들이 판단하고 봤던 것들은 집값의 문제예요. 자, 집값으로 봤을 때 어땠어요? 자, 분명히 여파는 본다. 전 이제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바로 여기 계속 얘기했던 그 정치하시는 분들 쭉 다 나와 있어요. 분명히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집 자체는 그래요. 근데 땅은 어떨까요?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방향성을 잡아보시라는 거였어요. 이럴 때는요 묵혀놓고 버티는 놈이 이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연끌을 해가지고 무조건 버틴다. 근데 내가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요 집을 사는 거예요. 단 무리해서는 산다? 그거는 못 산다는 거예요. 결론 끝. 다시 얘기해서 무리해서 사시겠다 하지 마시라고요. 연끌이라고요? 하지 마시라고요. 단언컨대 딱 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연끌을 안 해가지고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리스크가 더 크겠죠. 어차피 결과적으로 보시면 우상향으로 올라간 거는 맞아요. 하지만 본인이 그 기간 동안 리스크 안 왔을 때 그 안에 파토나요. 끝장인 거예요. 왜냐고요? 당장 이 사람들은 정권 바뀌자마자 아니면 정권을 이어가자마자 이어간다고 해도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계속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나라 뭐 독재처럼 계속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 무조건 손대는 게 부동산이에요. 교육 손대고요, 부동산 손대고요. 항상 그거예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계속 최근도 아니죠. 뭐 계속 5년 단위, 4년 단위 정권 바뀌면 무조건 했던 게 뭐 있어요? 복수열전. 전 정권에 있던 것들 싸그리 다 죽이기. 이거 거짓말이었습니까? 현실이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건 진짜 눈살이 찌푸러지는 정말 이래서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그리 다 싫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이 또 투자하는 데들 있어요. 공무원들도 하는데 그 사람들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따라하세요. 그리고 넣어놓고 버티세요. 그럼 돈 법니다. 그 지역들이요. 찾아가면서 거기다 돈 넣고 버티고 계시면 됩니다. 그 지역들이요. 찾아가면 돼요. 누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건드리는 건 집값은 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